후보댐 내부에 위치한 수로는 정말 놀라워요. 댐 본체 아래에서 물을 배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수로가 없다면 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보댐의 영리한 엔지니어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댐의 콘크리트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댐 설계 엔지니어인 존 세비지 씨가 이 멋진 블록 바이 블록 콘크리트의 끝에서 이상한 선택을 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는 댐의 중앙에 6피트 너비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정확히 왜 이 간격을 남겼을까요? 이 틈을 남겨두고 그림과 같이 시공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타설 후 불과 1에서 2주 만에 댐 본체에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콘크리트는 굳을 때 수축하거나 길이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블록의 끝이 산의 안반에 갇혀있기 때문에 길이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에 강한 인장 응력이 발생하여 댐의 몸체에 균열이 생깁니다. 중앙에 간격을 두면 콘크리트가 굳는 동안 자유롭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에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엔지니어들은 이 틈새를 특수 등급의 콘크리트로 메웠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건축 아이디어 아닌가요? 잠깐만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지는 원래 거센 콜로라도 강이 차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면 어떤 건설 활동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콜로라도 강을 길들이고 땅을 건조시켜 댐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유일한 선택은 강을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우회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은 우회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거칠고 거대한 강을 우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을 우회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공사장 주변에 4개의 거대한 터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회 터널 공사가 끝나면 코퍼댐이라는 임시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은 터널을 통해서만 흐를 수 있습니다. 터널이 거대하기 때문에 원래의 강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점보드릴이라는 이 이상한 기계를 보세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회 터널 건설 작업을 위해 이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터널 굴착 기계는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제어 폭발뿐이었습니다. 점보드릴은 한 번에 거의 30개의 드릴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위에 다이너마이트 가루를 넣을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릴은 압축 공기로 작동했습니다. 꽤 흥미롭죠? 다이너마이트를 채운 후 점보드릴과 작업자들은 안전한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다이너마이트의 전기 제어 폭발이었습니다. 이제 삽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자들은 잔해물을 꼼꼼하게 치웠습니다. 부서진 돌을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조금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돌들 때문에 청소 작업 후 바로 작업을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자들은 바위를 고정하기 위해 터널을 콘크리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바닥 부분의 콘크리트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터널의 나머지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먼저 그림과 같이 철근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뿌려서 철근과 바위를 접착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기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확장형 포밍 기계입니다. 위협으로 작동하는 이 기계는 터널에 들어간 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 콘크리트 타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윗부분의 콘크리트는 공압 콘크리트 건을 사용하여 수행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완료된 후 포밍 기계는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점보드릴이 더 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18개월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4개의 우회 터널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터널 앞의 흙을 제거하여 전환 터널을 열었습니다.
작은 강물이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럭이 터널 상류에 바위와 흙을 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분명히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트럭들이 이 바위 산의 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의 정상 지점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강물을 완전히 우회시켜야 합니다. 만세! 보십시오! 완벽한 강물 전환에 성공하여 공사 현장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쌓은 바위 산을 코퍼댐이라고 합니다. 터널 공사 중 파낸 돌을 그대로 코퍼댐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터널에서 우회된 물은 약 900m를 지나면 원래의 강바닥을 차지합니다. 다른 쪽 끝에는 물이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코퍼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 이 마른 땅에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할까요? 댐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댐에 물이 가득 차면 강한 수압으로 인해 댐이 쓰러질 것입니다. 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3면 모두에서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댐 끝 부분을 튼튼하게 지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풍화되고 약한 바위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제 댐 본체의 정확한 모양과 크기에 맞게 두 산을 잘라냅니다. 이를 위해 작업자들은 다시 다이너마이트 폭발과 잭해머를 사용했습니다. 댐 아래쪽의 경우 작업자들은 약한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지층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단단한 지층에 도달하려면 무려 300피트 아래까지 땅을 파야 했습니다. 이제 현장은 후버댐의 대규모 콘크리트 작업과 주요 건설 활동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록 단위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발생된 열을 쉽게 발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블록 내부에 냉각수 파이프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블록에 굳으면 콘크리트 슬러시로 블록을 채웠습니다. 블록 배열의 비대칭으로 인해 블록이 서로 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완성되었을 때 상단 부분은 도로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폭을 가졌습니다. 후버댐 엔지니어들이 빠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고안한 덤핑 메커니즘을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콘크리트 양동이를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작업자가 폴 잠금 장치를 제거합니다. 이 단계에서 버킷을 위로 당기면 반으로 갈라진 경첩이 달린 바닥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콘크리트가 아래로 쏟아집니다. 우회 터널을 닫고 코퍼댐을 제거합시다. 멋진 경치입니다. 댐의 수위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댐 설계는 이 거대한 수역에 직면했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댐은 토양 속에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물을 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흙탕물인데 손을 떼면 댐이 그냥 위로 솟아오릅니다. 댐 아래로 흘러내린 물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인양력이라고 하고, 인양력은 댐을 크게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댐을 콘크리트로 굳히는 동안 배수 또는 점검 수로를 설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양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배수구의 역할입니다. 그라우트로 채워진 이 구멍은 댐 기초에서 누수된 물을 빨아들여 인양 압력을 크게 완화합니다. 모인 물은 결국 하류로 펌핑됩니다. 이 수로는 점검에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술이 댐에 큰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버댐에서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이 U자형 구조물에서 댐의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프랜시스 터빈과 발전기가 이곳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후버댐의 전력 생산 능력은 엄청납니다. 이 U자형 전력 생산 시설에는 17개의 터빈과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버댐은 프란시스 터빈이라는 터빈 유형을 사용합니다. 물은 처음에 이 나선형 케이스 내부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러너 블레이드를 통과합니다. 물의 힘이 러너를 돌립니다. 러너는 발전기에 직접 연결됩니다. 발전기를 관찰하면 회전자 및 고정자 모두 구리 코일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구 자석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전자의 자기장을 생성하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전류는 영구 자석 고정자를 사용하는 여자기에 의해 공급됩니다. 이제 이 전력을 전송할 차례인데, 먼저 이 스크롤 케이스의 크기를 주목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터빈과 발전기가 이 발전 시설 안에 설치될 수 있을까요? 웅장한 후버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타워와 풀리 케이블이 이상하게 배열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기계인 케이블 웨이는 터빈과 발전기를 설치하는 불가능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메인 바퀴가 캐리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지 바퀴와 지지선은 바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개의 드럼은 간단한 케이블 당김으로 이 배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케이블의 끝은 캐리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반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리프팅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드럼이 사용되었습니다. 풀리 주위로 케이블이 영리하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럼이 회전할 때 호이스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3개의 케이블 드럼은 호이스트 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자들이 터빈 영역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이며, 이 호이스트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죠? 운송 후에는 대형 겐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발전기, 회전자, 고정자 및 기타 무거운 부품을 조립하고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저수지의 물이 어떻게 터빈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취수탑의 임무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제 취수탑에 모인 물을 하류의 터빈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댐 건설이 끝나면 전환 터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취수탑에서 내부 전환 터널까지 작은 파이프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은 하류로 흐르고 거기에서 몇 개의 터널 가지가 터빈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다른 2개의 취수탑의 경우 새로운 펜스톡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취수탑에서 터빈까지 물 분자를 따라가면서 펜스톡 형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회 터널과 달리 펜스톡에는 강철 라이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력에 의해 터널이 침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스톡용 스틸 라이닝을 제작하기 위해 댐 현장 근처에 전문 제작 공장을 세웠습니다. 펜스톡은 거대한 프레스로 압연된 강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판 3개를 용접하여 대형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케이블 웨이를 사용하여 펜스톡 섹션과 기타 대형 부품을 댐의 터널로 내렸습니다. 진입 터널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가 터널 내부로 부품을 운반하여 최종적으로 부품을 연결했습니다. 압력 핀을 사용하여 취수탑과 터빈 및 배출 밸브 사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후버댐에서 펜스톡의 사용과 건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업자들은 댐 근처에 또 다른 터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배수로라고 합니다. 후버댐에 배수로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수지가 댐의 높이를 넘으면 물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이 넘치면 하류 쪽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수로가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배수로 터널은 댐 꼭대기에서 27피트 아래에 있습니다. 후버댐 배수로에는 흥미로운 회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댐 당국은 수위 상승이 곧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 구조물을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댐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수위가 더 높아지면 물이 구조물 위로 넘쳐나면 배수로를 통해 하류로 방류됩니다. 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배수로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큰 전환 터널의 하류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후버댐 엔지니어들은 똑똑했죠? 5년간의 지루한 계획과 건설 활동 끝에 마침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완성되었습니다. 코퍼댐 철거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코퍼댐에 통제된 입구를 만들어 강이 침식되도록 하여 임시 구조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의 침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은 일부 특정 구간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 작은 폭발을 통해 코퍼댐 자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35년 8월 코퍼댐이 철거되고 후버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콜로라도 강이 마침내 거대한 후버댐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한 달 후 봉헌식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거대한 저수지의 장엄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헌납식 당시 후버댐의 전력 생산 능력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약 1년 후인 1936년 10월에 첫 번째 발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버댐의 전체 전력 생산 잠재력을 달성한 것은 1961년이 되어서였습니다. 2080메가와트의 인상적인 전력 출력을 생산하지만 오늘날 태양광 발전소는 동일한 양의 전력 출력 20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제 강의 https://sabinmatthew.com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떠나기 전에 패트리온에서 후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